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3단원 총복습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복습을 할 때 개념 위주로 복습을 하고 문제 푸는 스킬은 복습을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조금 헷갈렸던 개념들 정리하시고 뭔가 공부하면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선생님이 댓글에다가 개념 강의 링크를 따로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 개념 강의를 보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복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단원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개념이 동적 평형입니다. 근데 동적 평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선행 개념이 있죠. 바로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이죠. 화학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진행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하죠. 가역반응에서 오른쪽 화살표로 진행되는 반응을 정반응, 왼쪽 화살표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정반응은 암모니아의 합성, 역반응은 암모니아의 분해가 될 거고요. 정반응과 역반응은 무슨 관계를 만족하죠? 정반응에서의 반응물은 역반응에서 생성물이고 정반응에서의 생성물은 역반응에서 반응물이죠. 이게 나중에 정반응과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역수관계를 만족한다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가역반응 4가지, 비가역반응 4가지의 예시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예시를 물어보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그랬죠. 가역반응 4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4가지였어요? 상태변화, 용해 속출,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의 생성.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과정에서는 보통 색변화가 같이 나타난다 그랬죠. 염화 코발트, 푸른색입니다. 얘가 물과 결합해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만들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얘를 가열하면 다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의 생성 반응식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기억하라 그랬죠. 정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건 탄산칼슘이 녹으면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석회동굴이고요. 역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다시 튀어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종유석과 석순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정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건 석회동굴, 역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건 종유석과 석순이죠. 비가역 반응의 종류 4가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연소반응, 기체발생반응, 강산강염기의 중화반응, 앙금생성반응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이 4가지는 전부 다 비가역 반응입니다. 비가역 반응의 정의가 뭐죠? 역반응이 안 일어나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까지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학 반응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니까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동적 평형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동적 평형 개념은 정말 정리가 잘 됐을 것 같아요. 동적 평형의 정의가 뭐죠? 일단 가역에서 정의돼요? 비가역에서 정의돼요? 가역 반응에서 정의됩니다.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는 동적 평형을 물리평과 화학평으로 나눴었는데 지금 이 파트에서는 물리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증발과 응축, 그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정반응 속도, 증발 속도, 물리평에서 정반응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동적 평형은 도달 전, 도달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정반응 속도는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생성물의 농도가 진해지죠. 그래서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되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빨라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땐 증발 화살표 3개, 평형 도달에서도 3개, 응축 화살표 하나, 평형 도달하면 3개.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는 빨라지다가 둘이 같아지면 일정하다. 항상 요 그래프가 나오면요. 무조건 일정한 게 정반응, 그리고 올라가는 게 역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물리평에서 나타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보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변화하는가,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변화하는가, 그리고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 뭐 당연히 분모 분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프 보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질문은
동적 평형 도달 전과 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보통 뭐 여기 지점을 T1, 여기 지점을 T2, 여기 지점을 T3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적 평형 도달하기 전과 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T1에서 T2, T2에서 T3로 갈 때 반응과 생성물의 양 변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T1에서 T2로는 아직 정반응이 빠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반응만 생각하세요. 반응물 감소, 생성물 증가. 당연히 T2에서 T3로 갈 때도 반응물 감소, 생성물 증가인데 동적 평형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반응과 생성물의 양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변화는 그래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정반응은 계속 일정하고 역반응은 동적 평형 도달할 때까지는 빨라지다가 도달하고 나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역반응분의 정반응, 처음에 동적 평형 도달하기 전에는 무조건 정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수값이 나오면은 동적 평형 도달 전에는 정반응 쪽으로 부등호를 그려놓으세요. 그럼 동적 평형 도달 전에는 이 분수값이 1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크게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모값인 역반응 속도, 이게 빨라지죠. 역반응 속도가 커지거든요. 그럼 점점 몇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의 변화량 보면은 1보다 큰 값에서 시작해서 1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정반응 속도분의 역반응 속도가 나왔다면 1보다 작은 값으로 시작해서 1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동적 평형 종류 크게 나누면 어떻게 두 가지예요? 물리평형과 화학평형, 그리고 물리평형 안에 상평형과 용해평형이 들어가죠. 상평형은 상태 변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동적 평형, 용해평형은 용해와 석출 사이에서 나타나는 동적 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평형과 앞에서 봤던 그림이죠. 증발 속도 일정, 응축 속도 빨라지다가 같아지면 일정하더라. 물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보통 이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고체랑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도 많이 나옵니다. 아이오딘의 승화라든지 드라이아이스의 승화라든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건 용해평형입니다. 용제를 용매에다가 과량 녹였을 때 이제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빨라요? 석출 속도가 빨라요? 처음엔 용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 이 화살표가 용해 속도, 그리고 파란색, 이게 석출 속도. 용해 속도는 일정한데 석출 속도가 빨라지다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화학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식이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의 반응, 요겁니다. NO2 앞에는 계수 2, N2O 앞에는 계수가 안 들어가야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겠죠. NO2랑 N2O4의 색깔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NO2는 젓갈색 기체고요. N2O4,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의 기체가 되겠습니다. 시험관 속에다가 NO2 기체를 넣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N2O4로 바뀌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요. 시험관에 N2O4를 먼저 넣어도 자연스럽게 NO2로 바뀌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이때 우리에게 뭘 물어본다 그랬죠? 시험관의 색 변화, 시험관 내부의 기체 입자수 변화, 시험관 내부의 기체 압력 변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NO2를 먼저 넣은 경우에는 젓갈색 기체가 무색 기체로 바뀌니까 색이 옅어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반대 상황이라면 짙어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NO2가 N2O4가 될 때 계수를 보면 알겠지만 두 개가 반응하고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입자수가 감소하겠죠. 그럼 반대로 이 과정에서 입자수가 증가할 거고요.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입자수에 따라 달라지죠. 입자수 감소하니까 압력 감소, 입자수 증가하니까 압력 증가. 그러다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색, 입자수, 압력 모두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기 문제 푸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물리평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정반응 일정, 역반응 빨라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화학평형에서는 정반응 느려짐, 역반응 빨라짐 그러면서 두 개의 속도가 똑같아진다. 이 둘의 차이를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적 평형을 확인하는 실험, 이제 이것도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통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염화나트륨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23짜리 NA랑 24짜리 NA를 이용한 실험이 있고요. 35짜리 CL과 37짜리 CL을 이용한 실험이 있는데 뭐 해석하는 과정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은 여러분들이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NaCl이 용해되면 이온이 만들어지고 다시 용액 속에 있는 이온은 결합해서 NaCl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 가를 보면은
23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NaCl로 포화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가 동적 평형이에요. 용해 평형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24짜리 Na 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용해와 석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NaCl을 넣으면 얘의 용해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의 용해가 일어나면서 24짜리 Na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 수용액 속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으면 얘의 용해가 일어나면서 수용액 속에서 나트륨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요겁니다. 24Na 플러스 요 나트륨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녹아있는 용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NaCl이 100개 녹아있으면 여기에도 NaCl이 100개 녹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100개 중에 일부가 24NaCl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적 평형 파트에서 틀릴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 평형상수랑 반응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선생님이 뭐부터 알려드렸냐면요. 어떻게 평형상수가 정의되게 되었는지 그 실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선 이 실험을 다시 복습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그냥 평형상수가 어떻게 정의됐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 세 개의 식 중에서 평형상수를 나타내는 식은 뭐다? 마지막 식이다.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의 몰농도로 정의를 하는데 화학 반응식의 계수는 농도의 지수 자리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이 주어져 있을 때 평형상수 쓰는 방법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의 몰농도 거기에 화학 반응식의 계수는 지수 자리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대입되는 몰농도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농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형상수를 정의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 때에는 뭐 반응물의 농도의 계수를 지수로 놓고 이런 말을 따로 안 한다 그랬죠. 그냥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의 비 이런 식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아 이게 평형상수의 정의를 의미했었지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상수 K의 특징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런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평형상수는 오직 뭐에 따라서만 달라집니까?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죠. 우린 지금 화학평형 이동을 다 배웠으니까 정반응이 발열반응인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 작아지고 온도가 작아지면 평형상수 올라갑니다. 반대로 정반응이 흡열반응인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 따라서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평형상수 따라서 작아진다 그랬죠. 발열반응과 흡열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변화의 방향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형상수는 단위를 따로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단위를 따로 안 쓴다 그랬죠. 그 이유도 알려드렸습니다. 화학반응의 개수에 따라서 평형상수 K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평형상수의 단위를 표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평형상수식을 세울 때 누구는 꼭 빼야 된다? 순수한 고체와 액체의 농도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순수한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양이 변하지 농도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평형상수식에다가 안 씁니다. 마지막, 아까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정반응과 역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뒤바뀐 관계이기 때문에 평형상수식을 세웠을 때는 분모 분자가 뒤집힌 형태가 나와요. 즉, 두 반응에서의 평형상수는 역수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상수 K가 어떤 식으로 정의됐는지 볼까요? 첫 번째 반응식 보면은 순수한 고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요거 두 개 제외하고 CO2의 몰농도로만 식을 세워주면 되니까 요게 첫 번째 반응에서의 평형상수 구하는 식이 되고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물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HNO2의 몰농도 분의 NO2-의 몰농도 곱하기 하이드로늄의 몰농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뺄 게 없잖아요. 대신 계수가 2가 나왔으니까 제곱 잘 써주셔야 되겠네요. 분모에는 SO2의 몰농도의 제곱 곱하기 O2의 몰농도 분의 SO3의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순수한 기체는 빼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고체와 액체만 우리가 제외하고 평형상수식을 작성합니다. 평형상수 K가 1보다 매우 클 때 반응물이 많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는지
생성물이 많은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K가 1보다 매우 크대요? 그럼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평형상수 K가 1보다 매우 크면 생성물이 많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고요. 반대로 평형상수 K가 1보다 매우 작다면 반응물이 많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웠던 건 반응지수인데요. 반응지수식을 보면은 평형상수식과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죠. 어떤 차이만 있다 그랬죠? 평형상수 K는 평형 상태의 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반응지수 Q는 현재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지수 Q를 구하는 이유는 뭐다? K랑 Q를 비교해서 정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 또는 평형에 도달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쓴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K가 Q보다 크면 누구 우세? 정반응 우세. K랑 Q가 같으면 평형 상태, K보다 Q가 더 크면 역반응 우세 상태. 여기에서 말하는 정반응 진행이라는 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뜻이고요. 역반응 진행도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K랑 Q가 달라요? 그럼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돼요? K가 바뀌어요? Q가 바뀌어요? Q가 바뀝니다. 현재의 농도가 평형 농도로 가기 때문에 Q가 K를 쫓아가는 방향으로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K는 언제만 변하더라? 온도가 달라지는 경우만 변하더라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평형상수랑 반응지수까지도 복습이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마지막 화학평형 이동만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상당히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복습할 때에는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평형 이동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 여기 복습은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평형 이동의 정의부터 아셔야 되죠. 화학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 어떠한 조건이 변화하면 이 조건 변화에 의해서 K 또는 Q가 변하죠. 그럼 다시 K와 Q가 같아지기 위해 정반응 또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화학평형 이동이라고 한다 했고 화학평형 이동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K와 Q의 변화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 르샤틀리의 원리가 뭐예요? 조건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 조건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 이게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 가지 평형 이동을 해석할 때 르샤틀리의 원리로도 해석을 할 거고요. K랑 Q 사이의 관계로도 해석을 할 거예요. 둘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도에 따른 평형 이동이에요. 내가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 변화를 줍니다. 어떤 변화를 줘요?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켜요.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로 해석을 해보면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이게 조건의 변화니까 이 조건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즉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했으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할 때 화학 반응식의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근데 나는 반응물을 줄여야 돼. 그럼 얘를 이렇게 보내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며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K랑 Q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평형 이동을 보는 건데요. K도 그렇고 Q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의 몰농도.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겠다. 그럼 결국 분모값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K가 변해요? Q가 변해요? Q가 변하죠. 얘는 현재 농도 가지고 계산하고 얘는 평형 농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내가 반응물을 첨가하면서는 평형 농도가 달라진 게 아니라 현재 농도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Q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물 분모가 커졌어요. 그럼 전체 Q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게 되겠죠. 원래는 평형이었기 때문에 K랑 Q가 같아야 되는데 Q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죠. 그러면은 K가 Q보다 큰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K가 Q보다 클 땐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우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된다 그랬냐?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꼭 특정 물질의 농도가 팍 튀어요. 세 개가 막 같이 튀거나 같이 줄어들진 않아요. 특정 물질의 농도만 튑니다. 여기에선 누구의 농도가 튀고 있죠? 수소의 농도가 튀고 있죠. 그럼 이때에는 반응물인 수소가 첨가된 상황이고요. 그럼 수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념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 만들어지고 감소하는 양을 보면은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유추할 수 있다고. 요거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2만큼, 여기가 3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도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찾을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인데요.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선생님이 개념을 알려드릴 때에는 진짜 기본 내용만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좀 응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냐면은 압력이 변하면 보일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변하고, 그럼 부피가 변하면서 몰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압력이 변하면서 부피가 변해야만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냥 압력만 변하고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문제에서 강철용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강철용기는 어떤 용기예요? 부피 변화가 없는 용기니까요. 기본적으로 압력 변화가 나타날 때 부피 변화가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일 법칙에 의해 압력과 부피는 반비 관계를 만족하니까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는 압력을 줄이고 싶겠죠. 압력을 줄이려면 입자수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입자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입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반응물의 기체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기체의 개수의 합이 같아버리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입자수 변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평형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K랑 Q 사이의 관계로 보려면 예시 반응식이 나와야 돼요. 반응물의 개수의 합은 4,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2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압력을 올려볼까요?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의 관점을 보면은 압력이 올라갔어. 압력을 줄이기 위해 입자수가 줄어드는 방향,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돼 하고 끝낼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K랑 Q 사이의 관계로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반응식에서의 평형상수, 반응지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식을 보시면은 분모는 몰농도에 대한 몇 차예요? 4차예요. 분자는 몰농도에 대한 2차죠. 그럼 지우면 결과적으로 분모의 몰농도에 대한 2차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현재 내가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피가 감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반응지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 지웠더니 분모의 몰농도에 대한 2차항이 남았다 그랬죠. 그럼 결국 요거 아니에요? 분모의 부피분의 몰수에 대한 제곱항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압력을 올려서 부피를 줄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전체 분수값은 어떻게 돼요? 일단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분모의 분모가 줄었으니까 얘는 커지겠죠. 그럼 또 전체적인 분수의 관점으로 봤을 땐 분모가 줄었으니까 요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압력이 증가, 부피가 감소하면서 반응지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K가 Q보다 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반응 우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부피가 몇 배 변하는지가 나왔다면은 반응지수가 몇 배 변하는지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압력을 3배 늘렸어요.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돼야 돼요? 보일 법칙에 의해서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V 값이 3분의 1배로 작아지면 여기에 있는 몰농도 값은 몇 배가 돼야 돼요? 3분의 1의 제곱 계산이 돼야 되니까 요 몰농도 값은 9배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럼 반응지수는 9분의 1로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해석하는 과정은 지웠을 때 분모에 남아있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분자에 남아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응지수가 얼만큼 작아지는지도 물어봐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압력이 3배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반응지수는 9분의 1배가 돼. 요 수치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 방법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Y값에 주어진 건 뭐예요? 기체의 양입니다. 아까 우리가 반응물하고 생성물에 대한 그 농도 변화 그래프에서는 Y값이 농도였거든요. 여기에 기체의 양이 나온 까닭은 압력이 변하면서 부피가 변하게 되면은 세 물질의 몰농도가 한꺼번에 변하거든요. 그럼 요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조금 불편해지니까 몰농도 그래프가 아닌 몰수 그래프를 준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료를 다 안 준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반응물 늘고
생성물이 줄고 있네. 반응물이 늘고 생성물이 줄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럼 역반응 우세를 지켜봐.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입자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난 압력을 늘리고 싶다는 거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된 거야? 압력을 낮춘 거죠. 압력을 낮췄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압력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 평형이동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주기도 하고 여기 밑에를 주기도 하고 상황 보고 천천히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고체나 액체가 포함된 반응에서 우리가 입자수 변화를 고려할 땐 누구만 봐라? 기체만 봐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는 기체가 나타내는 행동이거든요. 보일 법칙은 기체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고체나 액체가 있는 반응에서는 걔네들 빼고 기체의 개수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체 분자수만 비교해서 평형이동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기체 분자수 비교를 했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기체 분자의 개수의 합이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아까 또 강조했던 게 있었죠. 압력 변화는 있는데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시가 부피가 일정한 용기, 강철 용기에다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 첨가하면 압력이 올라가긴 하지만 부피 변화가 없어서 평형이동이 안 일어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이 일어나는 원리는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하면서 몰농도가 달라지고 반응지수가 변화하면서 평형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형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반대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부피가 일정한 용기하면 보통 우리가 강철 용기를 떠올리고요. 부피가 변화할 수 있는 용기는 실린더를 떠올리는데 실린더에다가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잖아요. 그럼 실린더에다 비활성 기체 첨가하면 실린더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이때는 평형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압력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형이동이 일어나요. 왜? 내가 비활성 기체를 넣으면 기체의 부피 변화가 생기죠? 그럼 몰농도 변화가 생기고 반응 지수가 달라지면서 평형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린더에다가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2번 반응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즉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기체의 개수의 합이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온도에 따른 평형이동과 수득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르샤틀리의 원리의 관점으로 보면 온도를 낮추고 싶겠죠. 그러면 어떤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돼요?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고요. K랑 Q 사이의 관계는 확실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은 평형상수 K가 달라져요. 정반응이 발열이면 어떻게 돼요? 온도랑 평형상수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온도랑 평형상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 기억하셔야 돼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이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 반응의 정반응이 흡열이냐 발열이냐 물어봤다면 보면 돼요. 온도를 높였어. 그럼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NO2는 늘고 N2O4가 감소하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 그럼 역반응이 흡열이 나오는 거예요. 얘의 정반응은 발열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수득률입니다. 수득률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양 중에서 실제로 얻어낸 양, 그거를 수득률이라고 한다 했고요. 보통 수득률은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의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생성물의 양 중에 평형 상태에서의 생성물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득률을 높인다라는 건 평형 이동을 시킨다. 어디 쪽으로? 보통 생성물의 수득률을 높이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농도 관점으로 본다면은 반응물을 더 넣거나 생성물을 줄이면 되겠죠. 그럼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압력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면 입자수가 줄거든요. 즉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내가 압력을 높여주면 되겠네. 그 다음 온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온도를 낮춰야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하겠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암모니아의 수득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수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다면은 농도 가지고, 압력 가지고,
온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반응물에서 기체의 개수의 합이 같아버리는 경우에는 압력에 의한 평행이동을 못 써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 농도 변화랑 온도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원 총 개념 복습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복습하는 내용들은 개념 위주다 보니까 문제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3단원 문제 푸는 팁, 그 강의를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습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